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반등 마감했습니다. 아직까지 지수 차원에서 큰 변동은 없는 상태입니다. 계속 이런 상태가 이어질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여기 이 유튜브를 듣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지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인 개 같은 놈들이 팔아서, 그리고 기관 놈들이 지수를 못 가게 계속 때려 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항상 그렇지만 이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두 공평해야 되고 또 자유의지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아주 시장의 변화무쌍한 걸 만들어내는데, 이 공평하고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체가 그게 기관 투자라 외국인 투자자라 할지라도 이렇게 참여를 한다면 누가 팔든 누가 뭘 하든 그게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관이 팔아서 못 올라간다? 기관 투자자들이 팔아서 못 올라갈 시장이라면 어차피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누가 팔고 누가 사고 이런 부분에서 불만을 가질 필요도 없고, 가져서도 안 되고 가져서 얻는 것도 없는, 그래서 온전히 시장 자체만 봐야 된다. 마치 여러분들 종교적으로 본다면 오직 신만 봐야 된다는 것처럼, 그래서 시장이 곧 이 주식시장에서는 신입니다. 그래서 신도 모른다고 하는 게 주식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얘들만 아니었으면 이런 것들은 배제를 해 나가야 됩니다. 누군가는 팔 수 있고 판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도 아니고, 누군가 사고 누군가 팔고 이런 자유로운 어떤 상황에서의 만들어지는 주가, 그게 이제 정상적인 주가인데, 그 정상적인 주가가 형성이 되고 그게 올라가는 시기가 있고 내려오는 시기가 있고, 인위적인 게 아니라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시점에서 기회가 온다라는 거. 그러면 현재 상황, 지금 외국인이 팔아서 못 올라간다 이런 거 빼고 그냥 봤을 때 외국인이 안 팔아도 잘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직은 오를 때가 아니다라고 시장을 읽고 순응하는 게 맞는 거고, 지수가 오르지 않으면 현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건 세 가지입니다. 지수가 오르지 않지만 배당은 주니까 배당주를 선택을 하든지, 이게 가장 보편적입니다. 아니면 불량식품을 선택을 하든지. 근데 제가 내일이면 한 5천만 원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를 배당주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건 사실 말로 해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신증권이 배당 수익률이 8% 정도 되니까 배당주로서 매력이 있습니다. 제가 안 사도 누구나 봐도 괜찮기 때문에 제가 사든 안 사든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입으로 때워도 될 것 같은데, 이 불량식품은 여러분들 따라 사셔서는 안 되는 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도 딱 100만 원만 사시는 거 요건데, 제가 열심히 또 오늘 한 3개 정도를 찾아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불량식품이니까 미리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제가 내일 이제 계좌로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제 숨통이 트이는데,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렇게 해서 결국은 사람들 보고 사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 같은 건 없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 사지 않는 걸 권장하고 그냥 구경하시라고. 왜냐하면 배당주 사서 5% 먹고 이런 게 사실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불량식품에서 이건 구경하는 재미가 있는 게, 제가 불량식품을 사가지고 박살이 나도 또 그건 나름대로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또 재미가 있습니다. 화끈하니까. 그래서 사지 않는 걸 권하고, 만약에 꼭 사시고 싶다라고 하시면 딱 100만 원만. 그래야 잃어도 기분이 안 나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현 시점에서는 시장에 순응을 한다면 지수 차원에서 오를 게 없다. 요거 하고, 그게 기관 놈들이 팔아서 이런 거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주체가 자유롭게 매매를 하는데 올라가는 게 진짜 상승이니까. 네, 그리고 코스닥은 약세인데 점점 코스닥은 하락의 압력이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사실 후행적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지만, 또 한편으로 본다면 이 과거의 데이터를 압축해서 보는 거고, 이 과거의 데이터에서 나왔던 어떤 심리가
차트에 녹아 있다면 그게 좀 유효할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항상 그렇지만 이거는 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를 것 같고 오를 자리인 것 같은데 못 올랐다. 그 다음에는 반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락. 마찬가지로 내릴 것 같은데 잘 버텼다. 반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공수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한다면 지난번에 제가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로 동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투자를 해서 뭔가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코스닥 지수는 1천선 돌파한 이후로 조정받고 다시 돌파하고 조정받고 다시 돌파하고 이게 지금 이빨이 깨진 컵처럼 가고 있습니다. 사람 얼굴같이 되어버렸는데 지금 이빨이 깨진 컵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빨이 이렇게 깨져버렸으면 이 컵은 어떻게 합니까? 개념적으로 봤을 때 버리는 컵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빨이 깨지고 있다. 그러면 한번 컵을 버리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고 이게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지금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거 그리고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태에서 드디어 고점이 안 높아지고 꺾일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이 기울기만큼만 떨어져도 코스닥 950선까지 밀리는 이런 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 에이 뭐 그게 왜 그건 그냥 범위인 거고 과거의 데이터고 과거의 데이터에 사람들의 심리가 투자자들의 심리가 녹아 있다라는 전제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코스닥은 지금 현 상황에서 코스닥 지수하고 관계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모조리 버리는 게 맞고 더 나아가서 코스닥 인버스를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정석적인 투자로는 그렇습니다. 배당주 플러스 코스닥 인버스. 이 코스닥 인버스는 코스닥 선물 150 인버스입니다. 요게 정석이고 그러면 이제 지수가 올라가지 않으니까 불량식품을 또 관심을 보이는 거. 요것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 지수가 오르지 않기 때문에 불량식품에 쏠리는 관심이란 게 더 커지게 됩니다. 또 이것도 설명을 드리자면 지수가 잘 올라갑니다. 삼성전자로 3% 수익 내고 다음날 또 한 4% 오르고 지금 수익이 15%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합니다. 삼성전자로 15% 수익이면 다른 불량식품으로 50% 수익 내는 것보다 낫습니다. 왜? 심리가 안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리스크 없이 먹은 거니까. 근데 불량식품은 50%를 먹는다고 해도 그 간 쪼그라들고 변동에 그냥 눈이 돌아가고 화장실도 못 가고 눈 벌겋게 충혈돼가지고 계속 모니터를 보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과 비교하면 이게 훨씬 만족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란 게 시장이 올라갈 때는 불량식품에 관심이 안 갑니다. 시장이 정체되어 있다. 그러면 뭐 표현하자면 밥이 안 나오는 겁니다. 밥이 안 나오면 배는 고픈데 밥이 안 나오니까 불량식품에 기웃거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길에서 떡볶이라도 사 먹든지 길에서 핫도그라도 빨든지 아니면 오뎅이라도 먹든지 이렇게 되는 건데 그 불량식품이 지금 조금 관심이 쏠릴 수 있는 환경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기술적 분석을 바탕으로 종목을 3개를 찾아놨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제가 앞자만 말씀을 드리면 왜냐면 지나가고 나서 사실 제가 이거 언급했습니다. 이거를 말했습니다라고 하면 뭐 에이 뭐 또 저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는 2로 시작하는 거고 또 하나는 멜로 시작하는 거고 이러면 또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하나가 뭐였지? 이게 기억력이 나빠지니까 제가 아까 찾아놓은 게 이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애로 시작하는 게 있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그냥 재미를 위해서입니다. 뭐 아무리 제가 주식 공부하고 필요한 걸 말씀드린다고 해도 보자마자 잠이 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재미를 위해서 하는 거고 절대 큰 돈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게 올라갈 거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큰 돈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팔고 나가버립니다. 요 주가를 올리던 쪽에서는. 네, 그래서 요 종목 3개 지금 보고 있고 큰 이변이 없으면 내일
뭐 크지 않는 금액으로 사서 또 재미를 한번 추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매매를 안 하니까 저부터 재미가 없으니까 뭔가 이게 좀 힘이 실리지 않는 그런 걸 보게 되는데, 예,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 그래도 난 그냥 큰돈 들어갔는데 큰 손실을 봤다, 여러분 책임입니다. 저한테 묻지도 마십시오. 예, 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종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확인. 예. 제 경험으로는 하락보다는 안 가는 걸 더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에너지가 축적이 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옆으로 가다가 한번 방향 잡으면 굉장히 올라가는데, 이걸 뭐 참 기다린다는 게 말씀드렸지만,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왜 이렇게 안 가요 하는 분이 팔아야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그분이 많이 버틸수록 그분이 버틴다는 것은 그분의 심리가 버틴다는 게 아니라 버틸 만한 시장 환경이라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 아닐 때까지 계속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항상 우리는 모든 투자 주체들이 공평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기관 투자자들한테 니네 팔면 나쁜 놈이야 라고 못을 박아놓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팔아서 못 올라가든 외국인이 많이 때려서 못 올라가든 그것도 시장이고 우리가 원망할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것조차도 생각을 하고 감안을 해야 되는 게 주식 투자라는 거고, 예, 전기차 관련주는 싹 매도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녹십자셀 조금 있다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주식 투자로 좋은 성과를 얻으실 겁니다.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사람의 마음은 열등한 마음과 우등한 마음이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열등한 마음은 뭐냐면, 우리가 주식으로 봤을 때는 이 열등한 마음이 기관 투자자들이 팔아서, 세력이 장난질해서, 외국인이 팔아서 뭐 이런 거, 이게 열등한 마음인 거고, 우등한 마음은 내가 그 부분을 감안하지 못했네, 외국인이 팔 거라고 생각을 못했네, 이 책임의 차이입니다. 열등한 건 남 탓, 우등한 건 내 탓.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의 마음이란 게 결국 우등한 쪽을 남기고 열등한 걸 배제를 해 나가면서,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의 마음이 점점 우등한 존재로 가는 거, 이게 주식 투자로 봤을 때는 이 심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어떤 심리? 부자가 되는 심리.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마음이 든다면 절대 주식 투자로 돈을 벌지 못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런 생각들이 많이 굳어져 있고, 난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하고 다 남 탓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시면 주식 투자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안 하시는 게 맞고, 근데 내 탓인 게 맞네, 거기서 내 탓이라 하고도 계속 손해가 난다, 그래도 내 탓이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분들은 성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느끼고 반성하고 다짐하고, 이 부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셨다면 충분히 주식 투자로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예, 대동금속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심리가 가장 중요한 건데 아무도 심리를 다루지를 않으니까 그냥 뭐 거래량 터지면 사고, 차트가 고점을 돌파하면 사고, 뭐 이게 수학 공식도 아닌데, 예, 그런 게 통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심리가 먼저인 거고, 그리고 심지어 이런 거 내부 정보조차도 뭐 이 종목 엄청 올릴 거야 하면, 욕심이 없는 사람은 남들이 뭔가 하려나 보네, 내가 남의 잔치에 제밥 관심 가지고 괜히 매매하다가 재 뿌리면 안 되니까 안 해야지, 근데 이런 소문이 돌면 팍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올라가면 이 정도면 만족한다, 내 주식 사간 사람도 수익 봐야지 하고 나오면 또 여기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욕심이 없으면 또 주식 투자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욕심이 없는 사람이 주식 투자를 할 리가 없기 때문에
왜냐면 욕심이 없으면 주식에 관심이 없을 거니까. 그런 어떤 모순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그래서 심리적으로 이걸 만들어 가야 되는데, 심리적으로 만들어 간다는 게 그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내가 깨달을 때쯤 되면 이미 내 수중에는 시장에서 박살나서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괜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다치신 건지 아니면 다른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항상 IT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제가 컨디션이 좋을 때랑 나쁠 때랑 좀 제가 들어봐도 이거 굉장히 유익한 것 같다. 보통 컨디션 좋을 때는 그런 게 나오는데, 제가 금요일에는 항상 일찍 잡니다. 왜냐면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 나름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뭐 설명을 해도 모르시겠지만 제 나름대로 굉장히 알찬 시간들을 보냅니다. 매주. 그리고 이제 금요일이 되면 약간의 해방감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상태에서 금요일 밤에 녹화를 한다? 아무래도 뭔가 제 생각에는 좀 질이 떨어지는 느낌? 근데 금요일 밤에 일찍 자고 토요일은 전 늦게까지 잡니다. 뭐 이게 좋지 않다, 몰아서 자는 게 좋지 않다고 하지만 토요일 늘어지게 오전에 자고, 물론 이제 전화가 중간에 와서 깨는 경우도 많지만 이제 늘어지게 자고 이 상태에서 녹화를 하니까 컨디션은 훨씬 좋은 것 같아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금요일에는 녹화를 안 하고 토요일에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금요일 밤에는 기다리지 않으셔도 되고 불금 즐겁게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트리마제, 예, HPO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마제가 뭔지 모르겠는데 아파트 이름인가? 예. 아무튼 예, 꿈 이루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테스나. 예, 뭐 일단 제가 같이 볼 텐데 결과가 나오고 나서 따져보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마음이란 게, 이 결과가 이 낙인 효과라고 하는데, 결과가 나와버리면 여기에 맞춰서 생각을 했다라고 재구성이 돼버립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을 텐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1번인가 2번인가 모르겠다라고 해서 1번을 찍었는데 이게 틀렸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1번일까 2번일까 하는 문제가 한 3, 4개 있으면 맞춘 거는 기억이 안 납니다. 당연히 내가 알아서 맞췄다고 생각을 해버리게 되고, 틀린 거는 이거 2번 하려고 했는데 1번 했다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의 기억이란 게 부정확하고 아전인수적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서 이게 뭐가 문제였냐라고 파악을 하면 한계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예. 그러면 뭐 여기저기 끼워 맞추기 나름입니다. 뭐 매수 타이밍이 나빴다, 지나간 차트 갖고 그렇게 설명하는 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한번 살펴볼 텐데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를 보고 하는 거.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축하드립니다. 아무튼 수익 1000억, 그 수출 통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 추세적인 그런 부분이고, 사실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뭐 시가총액 1,500억짜리 회사가 1,000억 이익을 낸다. 사실 이거 엄청난 건데, 주식 공부를 하신 분들한테는 충동 매수가 되겠죠. 주린이가 아니고 주식 공부를 하고 기업 가치를 생각하는 분들한테는 이건 충동 매수지만, 이런 거보다
무슨 테마를 탔다더라, 뭐가 이재명하고 뭐 관련이 있다더라, 뭐 이런 표현하자면 주식 재료에서 껍질과 알맹이가 있다면 이 알맹이가 가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알맹이에 관심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엄청 적습니다. 그리고 이 껍질에 관심 있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1000억이라고 해봤자 충동 매수하시는 분은 잘 안 계십니다. 예, 안 계시고 그 일이 1000억보다는 주가를 뭐 10,000원까지 10만원까지 올린다더라, 이런 껍질들이 훨씬 더 충동 매수를 갖고 오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상해보니까 삼성전자 올해 3분기 15조 원 영업이익 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상해도 아무도 안 삽니다. 왜? 근데 삼성전자가 외국인 투자자들끼리 힘을 합쳐가지고 경영권을 뺏는다더라, 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또 투자자들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 시장의 일부니까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무튼 뭐 제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입니다. 우리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너무 껍질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거. 하지만 그것도 시장이니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고. 자, 녹십자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앞서가지고 오늘 제놀루션이 조금 올랐다가 밀렸습니다. 자, 여기서 그냥 기술적인 결과가 나온 후에 기술적인 해석입니다. 자, 이게 변동성 범위에서 벗어났다가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러운 겁니까? 자연스럽지 않은 겁니까?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렇게 벗어나서 마감한 게 부자연스러운 겁니다. 벗어나서 마감하는 게 부자연스럽고, 그 부자연스러운 건 금방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게 좀 빨랐다 뿐이지. 그래서 뭐 제가 만약에 이 제너레이션을 갖고 있었으면 오늘 팔았을 건데, 뭐 제가 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못 사가지고 그런 거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뭐 해석을 해야 되느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종의 매집의 형태. 7월 달에 매집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보통 매집은 1개월 또는 3개월 정도의 에너지 축적 기간을 가지니까 지금 로켓 발사 전에 뭐 한 번의 어떤 밀림이 있었던 게 아닌가. 왜냐면 이런 거 변동성 범위 상승하는 종목도 이 변동성 범위 안에 있다가 한번 이게 뚫고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요런 과정들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마찬가지로 실적 전망은 굉장히 좋습니다. 실적 전망이 좋고 3분기 실적도 아주 잘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제 예상이 맞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뭐 이런 수출 통관이나 이런 수치들은 거짓말을 안 하니까, 숫자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하나, SL 바이오닉스. SL 바이오닉스가 경영권 분쟁 관련된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주주 명분, 장부 열람. 네, 장부 열람 주주 명분에 주주 명분인데 왜 장부 열람이라고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주주 명부를 보여달라는 소송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주주총회에 대한 소집 공고가 있습니다. 근데 전자투표를 하고 전자투표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경영권 분쟁에서 제가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막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건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전자투표를 했다는 것은
나름 뭐 나쁘게 생각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회사 내용은 나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감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회사를 보면 감자가 필요한 상태긴 합니다. 자본금이 많으니까 감자를 해야 되고, 정관 변경은 뭐 사업 목적 추가에 신주 인수권 범위 변경, 전환 사채 변경, 예,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딱히 주주들 입장에서 반대할 만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의결권을 행사 못하게끔 뭔가 조치를 취한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이제 회사가 나오면 뭐 회사에 대한 경영 상태라든지 이런 거 예상하고 다르긴 한데, 루멘스가 뭐 망할 상황이고 이런 어떤 경영 차원에서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꼭 경영진이 잘못 경영을 했다라고 보기도 어렵고, 뭐 그랬을 때는, 그리고 뭐 그냥 동기 측면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동기 측면에서 유상증자를 불러놨으니까, 이 유상증자를 불러놨으니까 유상증자를 성공시키려면 유상증자 가액보다는 주가가 훨씬 높아야 될 겁니다. 그런 걸 감안했을 땐 주주 입장에서는 주주총회에 대해서 찬성을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SL바이오닉스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주주총회 안건에 찬성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감자도 하긴 해야 될 겁니다. 예, 그래서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은 전자투표 꼭 행사하셔서 의결권 행사를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전자투표도 안 하고 주총 시간도 오전으로 땡겨놓고 이런 거 하면 반대를 찍어야겠지만, 회사가 이렇게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놓은 상태니까 특별한 거 아니면 회사 쪽에 응원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뭐 경영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하고 주가가 내렸기 때문에 굉장히 또 속상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거랑 또 의결권 행사의 방향이랑은 또 다른 부분이니까. 그리고 동기 측면에서는 지금보다 나은 부분이 존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의결권은 꼭 행사해야 된다. 그래서 의결권은 그러면 어디 행사하는 게 좋을까? 찬성이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입니다, 저는. 네, 그리고 녹십자 셀. 예, 녹십자 셀이 녹십자 랩셀하고 합병을 하는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한국 제약 바이오 기업에 대해서는 무조건 부정적입니다. 왜냐면 저평가주가 하나, 둘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제약 바이오 종목 전체 중에서. 그것도 그냥 일반 제약주고 시장 관심을 못 받아서 그런 거고. 그럼 녹십자 셀은 녹십자가 하는 것이니까 뭐 안전하겠지. 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가지고 주가가 거품이 껴 있는데, 그것도 실적도 쪼그라들고 이런 상태가 이어지다 보니까 과연 이게 5천억의 가치가 있느냐, 전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다른 제약 바이오에 비해서는 나은데, 그러면 얘랑 녹십자 랩셀하고 보면, 녹십자 랩셀의 시가총액이 1조, 녹십자 셀이 5천억입니다. 그리고 최대 주주가 녹십자가 한 50% 갖고 있고, 녹십자 셀은 녹십자가 27%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합병을 할 때 입장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조건들이 틀릴 수도 있지만 동기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하나는 27%를 갖고 있고 하나는 49%를 갖고 있습니다. 두 개의 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이제 1년간 자회사를 유지하면 그냥 합병이 됩니다. 합병은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1년만 지나면. 최대 주주가 같으면.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이게 가치가 높게 평가받아서 합치는 게 좋겠습니까? 이게 높게 올라가서 합치는 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이게 높게 올라가야 최대 주주 지분율이 더 높을 겁니다.
지금 2대 1 정도 되는데 뭐 가능하면 3대 1 정도 만들어 버리면 훨씬 더 지분율이 합병 법인의 지분율이 높아지니까. 그리고 동기 측면에서 봤을 때 녹십자세를 올리는 게 좋겠느냐, 녹십자 랩셀을 올리는 게 좋겠느냐. 당연히 랩셀입니다. 녹십자셀은 아니고. 그래서 녹십자셀이 합병에 대해서 좀 재미가 없지 않을까. 앞으로 전망은 단기적으로 합병할 때까지는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합병할 때까지가 아니라 합병 비율이 나올 때까지. 왜냐하면 49%짜리가 더 후한 평가를 받아야 최대주주 지분율이 올라가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대동금속. 대동금속은 대동공업 자회사로 있는 회사고 시가총액이 낮아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실적도 잘 나고 뭐 지금은 싸기 때문에 무조건 좋다고 봅니다. 거래량이 좀 없는 것 제외하고. 근데 뭐 이게 테마를 탈 만한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동금속이 정치 테마에 묶인 적은 있는데 근데 뭐 딱히 정치 테마로 과거에 묶인 걸 보면 그냥 입당해가지고 그랬다라는 정도밖에 없는데 그때 싸기 때문에 매력이 있습니다. 싸서 매력이 있는데 최대주주 지분율이 50% 이상이니까 큰 기대는 할 수 없는 뭐 그런 정도로 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50% 넘어가면 말씀드렸지만 굳이 이제 뭐 어떤 경우도 자기가 경영권을 뺏길 리는 없고 그리고 또 하나가 50% 이상인데 50% 초과분의 지분은 언제든지 던져도 됩니다. 그럼 누군가 막 사서 주가가 막 올라갑니다. 그럼 50% 정도 남겨두고 나머지 때리면 시세는 끝나게 됩니다.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가를 올릴 만한 주체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큰 기대하지 마시고 너무 싸니까 조금 사두는 정도로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IT센. IT센은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가총액이 1000억 아래로 내려왔는데 뭐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 상태인 건 맞고 그리고 IT, 시스템 통합, 유지, 보수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특별히 자산이 필요 없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 근데 왜 이렇게 떨어지냐라고 보면 실적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태. 올해는 아마 작년보다도 실적이 더 나빠질 것 같은데 그런 게 주가에 부정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거의 신저가에 근접하고 있는 상태니까 흐름이 좀 빨리 무너질 수 있는 부분 단기간에는 이렇게 흘러내리다가 단기간에 급락을 하는 경우도 나오기 때문에 5,000원 정도에서 모아간다라는 개념보다는 조금 더 기준을 낮게 잡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HPO HPO는 말씀하신 게 어떤 관점에서 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신규 상장 종목이니까 상장 초기 그리고 고점 나오고 무너졌습니다. 보통 신규 상장 이후에 무너진 종목들은 시간이 3년 정도 걸립니다. 평균적으로. 그래서 HPO라는 종목이 실적이 지금 준수하게 나오고 있고 기업 가치도 뭐 시가총액보다는 고평가 상태는 맞지만 지금의 실적 추이를 봤을 때 뭐 딱히 부담스러운 주가 상태는 아닌데 이런 기술적인 부분 왜냐하면 상장 초기에 물린 사람들은 이 거래량 보듯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여기서 한번 탈출을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탈출 못해서
다음 기회를 노리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지금 상태면 손실이 꽤 클 거고 진짜 본전만 오면 뒤도 안 돌아보고 팔 거야 이런 심리일 겁니다. 그러면 올라갈 때마다 그런 물량들 다 먹어가면서 가야 되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HPO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지만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다. 뭐 통상적으로는 한 3년 정도 걸린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스나. 테스나는 단기 하락에 거래량이 조금 실린 상태입니다. 이 테스나는 지금 시가총액이 꽤 높은 편인데 이 회사가 반도체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고 후공정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와이팜이라는 회사에 인수가 됐고 뭐 당연히 모 회사의 신용도는 자회사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던 것도 맞고 그래서 매수 시에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47,000원 정도 매수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오를 때 보고 사신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매수 자체는 양호했다라고 제가 정확하게 언제 사신지는 모르겠지만 비중도 10%면 대응을 통해서 주가가 내려가도 해결을 할 수 있는 비중이니까 나쁘지 않은 대응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식 가치 훼손으로 보고 손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대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뭐 글쎄 최대 주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국민연금도 남아있고 그리고 하나자산운용도 지분이 남아있을 겁니다. 이런 주요 투자자들이 지분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그냥 홀라당 해먹는다? 그런 건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굳이 최대 주주가 바뀌었다고 해서 최대 주주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게 지금 급하게 손절을 해야 될 만한 상황인가에 대한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단기 충격이고 이 물량이 빠졌다, 거래량이 좀 터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변동성 범위로 보면 비정상인 상태고 비정상인 상태에서는 정상으로 빠르게 돌아옵니다. 물론 이 비정상인 상태가 며칠만 이어져도 끔찍한 결과가 오지만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일단 보유를 하시고 다만 이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면 중간에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없는가 굉장히 시달리게 됩니다.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반등해서 원금 위로 가면 정리를 일단 하시고 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신 다음에 재진입을 하시든지 다른 종목을 찾으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을 살펴봤는데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게 그 화천 대유와 관련된 거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구조가 어떤지 그리고 아마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게 현행법상 크게 문제되는 내용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테마주들이 또 결선 투표 없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거기에 따른 기대감도 반영이 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글쎄 이 최근에 화천대유 관련해가지고 어떤 뉴스들을 찾아보면 대체로 다 본질을 못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그 사람들이 왜 저기서 고문으로 있고 이렇게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인데 그게 그 본질을 따져보면 사실 로비성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좀 든든한 그런 고문단을 꾸려가지고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고 정확한 진실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모르는 걸 가지고 뭐 안다 아니면 모르는 걸 알지만 일부러 모르는 척하고 글을 쓴다. 뭐 이런 관점에서 좀 언론에 대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그 뭐 퇴직금이 굉장히 비싼 거 그런 건 비정상인 건 맞는데 또 그렇게 회사가 돈을 벌었으니까 퇴직금을 많이 줄 수도 있는 거고
뭐 요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이재명 테마하고 관련돼서는 분명히 털어서 먼지가 안 나올 수는 없겠지만 구조적으로 뭔가 큰 치명적인 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이거 테마 자체는 유효한데 제가 이제 어제 잠깐 유승민 관련해서 봤더니 뭐 배신자 프레임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잘 대응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그 홍준표 의원한테 그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사실을 왜곡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얘는. 그래서 뭐 영신금속 같은 경우 유승민 테마에 좀 기대를 해봤는데 이것도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화천대유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의혹도 많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구조다 보니까 그리고 뭐 분명히 뭔가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건 없을 것 같고 예. 그렇긴 한데 그 유승민 테마는 살아 있을 거고 뭐 결정적인 건 없으니까 그리고 유승민 테마는 희망이 안 보인다라는 거.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기 아파트를 받았다는 부분은 또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아파트 분양에 대해서는 이건 거의 뭐 보자면 공공재입니다. 건설회사도 분양권에 대해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로비를 해서 저 좀 이렇게 잘 되도록 좀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로비를 했다고 치면 그리고 그 로비를 당한 쪽에서 아파트 한 5채 갖고 싶습니다. 주세요. 이렇게 하면 분양권을 건설회사도 이 분양을 자기들이 청약을 해서 분양을 받아서 줘야 되는 구조일 정도로 사실상 분양은 공공재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관점에서 그 딸이 분양권을 받았다라는 게 굉장히 뭔가 비리에 대한 부분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고 이게 청약을 할 때 청약을 하면 이제 그 분명히 이제 부정적으로 조작을 해가지고 청약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점수가 안 되는데 신혼부부가 아닌데 신혼부부인 것처럼 넣는다든지 이런 부정 청약자가 있고 이 부정 청약자는 취소가 됩니다. 청약에 당첨이 돼도. 그럼 취소 물량이 꼭 분양할 때마다 몇 개씩 나오는데 그 몇 개씩 나오는 분양 그 물량은 회사가 수의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분양권을 절대 못 건드리는데 이렇게 청약이 부정 청약으로 취소된 것만은 회사가 분양권을 수의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분양권이 나왔는데 이걸 공개적으로 뭐 붙인다든지 해도 분양가밖에 못 받기 때문에 회사가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안쪽으로 우리 직원 중에 집 없는 사람 누구야? 너 집 없어? 너 이거 분양권 너 청약해. 뭐 이렇게 해주는 게 상상을 못할 정도로 이상하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게 없을 것 같은 구조긴 하지만 그래서 뭐 이게 의혹이 굉장히 불거지는 것과는 달리 사실은 뭐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그걸 잘 몰라서 그런 거고 기자분들은 잘 알 텐데도 그렇게 하는 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